안녕하세요. 김용재 내맑은 신경과의 김용재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뇌기능 개선제의 효과라는 주제로 여러 구독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다루어진 이야기지만 오늘은 조금 더 최근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 중이라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같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 치매 문제는 결국 고령화하고 연관이 깊죠. 그래서 뭐 실버 쓰나미 또는 이제 그레이 쓰나미라는 말이 뭐 이미 이 자리를 잡은 지 오래됐고요. 실제 우리나라 인제 치매 환자 증가도 올해에 이미 인제 100만 명을 넘을 거라고 추계를 하고 있고요. 2060 년에 따르면 300만은 거뜬히 넘은, 그러니까 꽤 많은 인구, 또 절대적인 환자의 수가 많은 질환이 치매가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치매 염려가 너무 많이 퍼져 있죠. 뭐 쉽게 말씀드려서 전화번호를 기억이 안 나면은 '내가 치매가 아닌가.'라는 농담을 시작하고요. 또 뭐 "그 누구 있잖아 우리." 그러면서 이야기는 다 되지만 그럴 때 속마음으로 '내가 치매가 아닐까.'라는 염려를 합니다. 또 수많은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이 퍼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강의 준비를 해서 찾아보면 이렇게 치매 완전 정복이라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겹게 봤더니 치매 이 관련된 마치 참고서처럼 이게 무슨 문제풀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음 여기 이 비욘디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건강기능식품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치매 보험도 널리 이제 가입할 정도로 치매는 고령화 사회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뇌 기능 개선제. 사실 뇌 기능 개선제, 뇌 영양제를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없습니다. 또 우리 의학 용어 사전에도 이 말은 공식적인 말은 아닙니다만 뇌 신경세포 기능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일컫고, 최근에는 이슈가 되는 콜린 알포세레이트라는 특정 약이 뇌기능 개선제, 뇌영양제의 동의어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뇌의 구조와 기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활동을 하는 되뇌뿐 아니고 사실은 자율신경계 또는 뭐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또 감각과 운동의 반사중추, 수많은 일을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되뇌 기능을 바로 초점으로 하는 게 뇌기능 개선제입니다. 사실 뇌 기능, 그중에서도 인제 되뇌 기능, 정신 기능, 인지 기능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기억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여기엔 기억력뿐 아니고 언어 수통 또는 시공간 지각, 실행 능력, 문제 해결, 판단력,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일어나서 내가 병원에 갈 약속이 돼 있는데 어떤 수술을 할 건가? 지하철을 타고 갈 건가? 그전에 밥을 먹을 건가? 이런 인제 순서를 잡고 계획을 하는 어떤 실행 보고요. 또 길찾기, 지하철을 내려서 병원을 어떻게 찾아갈 건가? 그런 인제 시공간 지각 능력, 또 언어, 적절한 말, 단어 찾기 같은 거죠. 그리고 인제 기억력, 단기 기억이라고 부르는 어제 뭐 했나, 조금 전에 뭐 했나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좀 더 추상화시킨다든지 이런 통찰력이라든지 이런 넓은 의미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인지 기능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인지 영역,
어, 이 신경세포 간의 연결망을 보여주는 사진인데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생지의 1mm 단위, 그러니까 1mm 제곱 안에 이렇게 많은 신경세포 연결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마치 연락망이 끊어지듯이 고장이 난 이 신경세포망을 돌리는 것이 아마 이제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뇌 영양제 또는 뇌 기능 개선제의 역할이 돼줘야겠죠. 뭐 너무나 익숙하신 약제일 겁니다. 오늘 구독자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미 드시고 있는 콜린 알프셀레이트, 그러니까 상품명으로 글리아타민, 글리아트린, 뭐 수없이 많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 오셔서 뇌 영양제 주세요. 우리 친척이 먹고 좋아졌다는데 노인정에 누가 먹고 있는데 뇌 영양제 먹으면 내가 치매가 안 걸리지 않는다. 치매 예방제 주세요. 굉장히 이제 많은 요구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소위 뇌기능 개선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치매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단위가 조 단위죠. 벌써 이제 곧 이어서 뭐 100조 단위는 금방 넘을 걸로 보이고 2050년에 들게 되면 300조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는 개인 가정의 간병비도 포함이 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의료보험 재정화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치매 관리비, 진단, 치료, 이런 또 돌봄 서비스 모든 거에 대한 관리비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재정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 콜린 알프셀레이트의 지출 규모가 어마무지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억 단위에 되는데 문제는 이 전체 금액의 상당수, 그러니까 처방받는 분들이 한 200만 명, 185만 명이나 되고 전체 금액이 3,500억 정도의 보험 급여로 처방이 되는데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응을 받은 치매에 대한 이 처방 규모보다는 경도인지 장애, 그러니까 치매 전 단계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또는 다른 뇌질환 또는 기타 두통, 불안장애, 우울 같은 걸로도 상당히 많이 처방이 되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약제들을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효성 평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제한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전에 병원에 뭐 외상이라든지 교통사고 아니면 뇌졸중 이런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관적인 인지장애로 찾아가셨을 때 흔하게 처방받던 뇌기능 개선제가 2, 3년 사이에 하나 둘씩 의료보험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감한 문제라서 주제로 다루기가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너무나 이미 이제 처방받는 분들도 많고 시장도 커졌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선별급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넓은 뭐 우리가 경증 치매 적응을 받은 모든 약은 적응증이 있거든요. 그 적응증 이외에도 급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에 적응을 받게 해줬는데 이게 선별급여로 가게 되면은 다 지원을 안 해주게 돼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이 글리아타민 같은 콜린 알프셀레이트를 처방받는 거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신데 경도인지 장애로부터는 선별급여 80%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자기 부담을 해서 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상당히 반발이 컸고요. 제약회사에서도 상당한 반발을 했지만 결국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른 제약회사들 상당한 팀들이 대법원에 가서도 이미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논리상 아마도 콜린 알프셀레이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주 편하게 뇌 영양제라고 처방받았던 약제들이 이제는 선별급여,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보험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쓰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마 올해 안에 어떤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뇌 기능 개선제, 수요는 있으니까 어떤 거를 쓰면 좋을까 해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게 은행물 추출물이죠. 뭐 건강기능식품도 있고 처방약으로도 있고 다양합니다. 또 하나는 아주 오래된 뇌기능 개선제가 갑자기 또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라고 떠오르고 있고, 굉장히 진료 현장에서도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약제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이제 대체약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한 가지 니세르골린은 사미온이란 상품명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처방약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큰 유튜브 매체에서 특정 약품을 이야기하는 게 민감할 수 있습니다만 원체 지금 콜린 알프셀레이트 제제에 대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의학적 근거를 짚고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약은 40년이 넘은 약입니다. 정확하게는 1978년도 미국 파이자라는 제약회사에서 개발을 했던 약이고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돼서 제가 레지던트 때부터 이미 썼던 약입니다. 약의 기전은 대부분의 뇌기능 개선제가 그렇듯이 잘 하나보다는 여러 영역에 미칩니다. 뇌혈관을 확장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뇌졸중 후 회복이나 치매 환자의 인지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건강보험급여라든지 또 의사들이 이 약을 환자에게 처방했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실제 약이 예방효과, 치료효과를 보일 건가라는 걸 보는 것이 바로 임상근거입니다. 이게 모든 약들에서 바로 앞 시간에 아마 이런 이제 비만 약제, 당뇨 약제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이것도 임상 근거 지침에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 임상 근거를 가장 많이 보는 게 물론 우리나라는 심평원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만 코크레인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 뭐 챗도 이용하시고 다들 너무나 인터넷 활용을 잘 하시니까 이 코크레인에 들어가면 쉬운 용어, 그러니까 일반인을 위한 설명까지 아래 부분에 내려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어로 돼 있질 않아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만 이 약이 치매나 다른 나이하고 연관되는 인지 저하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검토를 이 그룹에서 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신뢰를 받습니다. 보통 우리가 의학적인 근거라는 건 예전에는 내가 해보니까 좋았어, 내가 이분에게 체험적으로 정말 이 약 써봤더니 치매가 좋아졌어라고 하면 그걸로 할 수가 있었죠. 이 방법을 쓰랬더니 좋았어. 이제 그런 것들을 사례 연구라고 부르는데 예전에는 이런 사례 연구만으로도 의학적인 근거를 얻었지만
최근에는 무작위 임상시험, 잘 아시는, 그러니까 약을 쓸 때 위약과 대조군, 진짜 약을 모르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윤리적으로 이런 근거를 갖춘 약들이, 그 약들을 또 모아서 논문을 내서 체계적인 고찰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피라미드 위에서 최소한 무작위 임상시험, 체계적인 고찰의 자료가 있는 것들을 의사들이 근거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의료 급여라든지 해서 보고, 장기적으로 환자의 건강도 바로 이에 근거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크레인 리뷰의 결론은 아쉽지만 특별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급여 기준도 이야기에 처음 개발됐던 임상 연구에 맞춰서 뇌경색 후유증에 투여하는 경우에 급여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연구가 뇌출혈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뇌출혈 후유증이라든지 말초 순환 또는 그 외에 인지 저하라든지 이런 것에는 요양급여, 보험급여를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두 번째, 아마 치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숱하게 보셨을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은행잎은 가장 오래된, 정말 나머지 5천 년 전부터 중국에서 이런 약용 기록이 있고, 이 땅에 이 나무가 보급이 된 게 100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 독일 연구진이 표준화된 어떤 추출법을 개발을 해냈고, 1980년대부터는 이제 독성을 제한하고 좀 더 영양적인, 그러니까 뇌기능 순환장애 이런 쪽에 영향이 되는 물질을 EGB761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이제 약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작용 기전은 말초 혈관에 작용하는 여러 작용 기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넓혀준다든지, 혈소판,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지 않게 해준다든지, 당대사를 조절을 해서 좋게 한다든지 그런 효과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뇌 쪽, 특히 이제 치매나 인지저하고 연관돼서 중추 효과는 뇌연류 교선 효과라든지 뇌 안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 아까 뇌기능 여러 가지 얽혀있는 이런 도로망에 신호 전달 물질을 보내는 효과로 인지 저하를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작은 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크레인이라는 곳에 제가 돌려봤더니 이쪽에서도 인지장애 및 치매 치료용 깅코빌로바라는 이름으로 이게 나와 있고요. 이게 2009년입니다. 아까 이 사미온 제형은 약이 원체 오래됐고 그 이후에 임상이 없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검토가 된 거고, 이거는 2009년 검토입니다. 이 검토의 결론은 이게 이제 쉬운 말 요약이 의사들이 아닌 건강 소비자, 그러니까 환자와 환자 가족을 위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론은 은행나무 추출물이 치매와 인지기능 장애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가 아닙니다. 마치 법조문 같지만 효과적이라는 근거는 없다라는 거는 기능적으로 뭔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연구 방법이 뭔가 미흡하고 이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연구가 있으니까, 또 일관되지 않으니까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의학적인 내용을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이 뜻이 모아져야 되고, 너무나 단순하게 이거를
효과가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고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또 다른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연구가 있었으나 뭔가 용량, 연구 방법, 또 연구를 하는 대조군의 크기, 요즘 웬만한 연구는 10,000명 단위도 적거든요. 그런데 60명, 80명, 100명 아래의 연구가 과연 정확한 답변을 낼까? 그러니까 새로운 연구를 해봐야겠다라는 제안들이 주어졌고, 그 제안에 따라서 여러 연구 단체가 있는데 우리 아시아 쪽에 이런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이제 은행잎 추출물이 경도인지 장애에 쓰볼만 하겠다라는 제안들을 일부 전문가 그룹에서 내기도 했습니다. 올해 나온 연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연구고 이 은행잎 추출물을 이용한 연구입니다. 순천향대학교의 양영승 교수님 팀에서 진행한 건데 이 대상군은 치매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펫 검사를 해서 이미 아밀로이드라는 알츠하이머 병의 표지자가 있는 분들, 그렇지만 경미한 치매 환자들에게서 이 진코 제제, 그러니까 상용화돼 있는 제제를 사용을 한 연구입니다. 근데 연구가 재미있는 것이 왜냐하면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가지는 약은 분명하게 씁니다. 그 약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리셉트, 실버세트 이런 상품명을 가진 도네페질이고요. 여기에 은행 및 추출물을 병영투에서 12달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보건소에 치매 검사하시거나 또는 병원에 와서 치매 검사하시는 제소신경인지 검사라는 MMSE 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쓰지 않고 그냥 표준 치료만 하신 분들에서는 물론 그 정도가 적습니다만 좋아지는 이 병용을 했을 때 좋아졌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치매 건강검진 같은 것 또는 저하고 진료를 보시는 분들 지난달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치매 조기 진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커인 아밀로이드 올리고모아 아밀로이드 베타 이야기가 있었죠. 이 농도가 실제 떨어지는 정도가 거꾸로 되는, 그러니까 개선이 되는 패턴도 보이는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근데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 80분인가 65분 이렇게 조금은 적은 연구고 12개월 연구고 또 우리나라 환자들만 대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연구를 기반으로 좀 더 이 연구가 넓어진다면 진코, 그러니까 은행물 추출물이 우리가 인지기능 개선에 하나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논란이 있다라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보험급여에서도 이게 용량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용량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흔히 치매 예방, 인지기능 저하에 도움이 된다라는 용량이 240mg인데 240mg은 비급여예요. 그렇게 고가는 아닙니다만 비급여고 우리가 아까 말한 급여 기준에 들어가려면 이 연구처럼 인지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환자건 혈관성 치매에서건 아까 말씀드린 원래 이야기한 표준 치매 치료에 같이 썼을 때 굉장히 까다로운데 하나는 본인이 일부 약값을 내고
투약 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하는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전국민 의료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아마 갈수록 근거가, 그러니까 뭐 방송에 가끔 비급여 너무 많다, 저 급여에 포함하겠다. 그런데 급여에 포함하려고 하면 의료보험료가 올라야 되거든요.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급여에 해당하는 약제를 사실은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뭐 의사들이 비급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못하게 해요. 그럼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추성 어지럼 또는 간헐성 파행증 같은 말초 질환에서의 급여는 저용량, 표준 용량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인지 저하에 있어서는 급여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저도 많은 분들에게 비급여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오늘 비슷한 질문들도 많이 올라오실 텐데 선별급여라는 게 뭐냐면 만일에 이번 이제 9월 1일 날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거든요. 제약회사의 요청이 거절이 됐고 대법원에서도 아마도 거절이 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콜린 알프셀레이트가 보통 400ml를 하루에 2번 정도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이 표준 치매 치료에 의해서 쓸 때는 의료보험에 의해서 본인 부담 30%만 있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변하더라도 이미 치매 진단을 받은 분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의료보험으로 그대로 급여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인지 장애라고 부르는, 보통 우리가 치매 검사라고 하는 간이신경 검사에서 23점에서 27점 정도를 사실은 경도인지 장애라고 부르거든요. 24점, 27점이죠. 이분들은 이제 본인 부담이 80%가 돼요. 그러면 저게 400ml일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800ml 표준 처방을 지금까지 내가 병원에서 뇌 영양제로고 받아왔던 거를 받게 되면 경도인지 장애 환자라는 병명이 의료보험에 남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한 달에 약 표준 치료를 할 경우에는 7만 원이 넘는 비용을 환자분이 내십니다. 뭐 작은 의원, 저희 같은 작은 의원은 한 달 단위로 다니시지만 대학병원 같은데 6개월씩, 제가 보기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6개월씩 다니면 약제 부담만 엄청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근거, 아까 말씀드린 콜린 알포셀레이트가 근거 수준, 근거 피라미드에서 무작위 임상 시험과 여러 가지 무작위 임상 시험을 모은 메타 분석이라는 거에서 근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치매 환자에서 병합요법으로 썼을 때 효과 이외에는 근거에 기반을 해서 아마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도 빠르게 시장에서 이 약제의 사용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 조금 추가로 오메가3도 많이들 쓰실 겁니다. 뭐 요즘 너무 많이들 공부들 하셔서 EPA와 DHA도 잘 아시고, 특히 인지기능 뇌 발달에 DHA가 중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 홈쇼핑에서 하는 여러 가지 설명, 또 종편에서 나오는 수많은 홈쇼핑 패키지를 통해서 나오는 부분을 통해서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료실 나갈 때 꼭 물어보시죠.
오메가3 계속 먹어야 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치매 치료를 위한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한 검토, 임상 근거 검토가 이루어져 있고요. 2016년입니다. 물론 이후에 좋은 연구가 있습니다만 아직 여기서 내린 검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증에서 중증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오메가3 보충제의 효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증거가 없는 것이 치매 환자와 관련된 모든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일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는 났지만 이런 걸 볼 때 최종 결론은 낼 수가 없고 효과는 또 더욱이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 아닌 경도인지 장애라든지 이런 여러 군에서 효과는 불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요즘 이제 포스파티딜세린 이야기를 하십니다. 먹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죠. 원래 포스파틸세린은 지금 이제 대부분 제품이 콩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러니까 뇌세포막을 구성하는데 어느 정도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자뿐 아니고 주의력 성인 주의력 집중 장애로 보는 ADHD의 치료제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능 때문에 쌓여지고 있죠. 여기는 아직 코크레인 리뷰까지 왜냐하면 이거는 기능식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식품안정청의 검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조금 더 좀 단호하게 이 섭취와 노인의 기억, 인지 기능, 정신 건강, 스트레스 감소, 기억 기능 향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세울 수 없다라고 결론을 유럽 쪽은 내렸고요. 미국 쪽은 조금은 유보적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인의 치매 및 인지기능 장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표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식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허용했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예비적인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쓴다라는 것은 내가 이러한 공기식을 통해서 정말 인지기능을 개선을 위약이 아닌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들에서 안전하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만 효과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치매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 인지기능 저하의 과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무슨 뇌 영양제를 써란 말인가? 제목 위에 잘못 보고 오늘 일요일 저녁 시간에 비욘디 앞에 앉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라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지기능의 치료, 그러니까 뇌영양제라는 표현은 사실 의사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기능 개선을 시키는 기능을 하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치매, 인지기능의 치료는 적재적소, 그러니까 병기에 따라서 알맞은 시기에 알맞은 처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은 정상적인 인지를 가지고 살죠. 그러면서 이제 뇌 안에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이 끼는 이제 무증상기를 거치는데 이게 한 10년에서 15년은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경도인지 장애를
지나서 이제 알츠하이머병도 초기, 중기, 말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이 단계마다 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거, 또 타우 단백이 쌓이는 거, 또 뇌가 위축이 되는 거, 또 임상적인 증상이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라는 거를 그냥 일반적인 하나의 용어로 쓰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노화, 내가 정상노화에 닿는가, 또는 정상노화지만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치매 전구 단백, 이미 치매의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이 뇌 안에 뭔가 쌓여가는 게 있는가, 또는 신경과 의사를 만나서 치매 검사를 해봤더니 아쉽지만 경도인지 장애, 그러니까 이제 기억력이 정상 노화보다는 조금은 떨어지기 시작한 단계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뭐 치매 염려는 했지만 치매는 아닐 것이라고 찾아갔는데 치매 검사에서 생각보다 낮은 인지력을 보여서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는가에 따라서 이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그때는 알츠하이머 병에 맞는, 또는 혈관성 치매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빼고 뇌영양제를 쓰는 거는 효과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반드시 근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는 약제가 있고, 이제 레켐비라고 알려지는 질병 조절제가 있습니다. 아마 질병 조절제는 계속 연구가 나오기 때문에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약들은 시기가 다 있어요. 그리고 약의 효과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쓰는가에 약들이 있습니다. 자, 질병 조절제는 적절한 시기에 쓰면은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빨리 써야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뇌가 정말 뭐 청년의 인지로 돌아가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노네페질이라든지 이런 약제들은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분명하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시기가 지나고 나면 안 듣죠. 그렇지만 꾸준하게 약을 쓰면은 그 기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건강보험급여에서 모든 약들의 적응 대상, 그러니까 제일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으면서 우리가 뇌졸중이 있는 분들, 또는 파킨슨과 동반된 치매를 가진 분들, 또 중증 치매를 가진 분들, 이 MMSA라는 게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치매 점수거든요. 30점을 만점으로, 보통 10점 만점이 중증 치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점 아래면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이제 치매고, 23점 아래부터는 이제 초기 치매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치매 증상, 특히 기억력을 조절하는 어 약제의 효과가, 그리고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가 의심이 된다면 무조건 어 싸우듯이 뇌영양제를 달라고 하시는 것보다 지금의 뇌 상태, 여러분들 당뇨나 혈압으로 가시면 어때요? 혈당을 보고 혈압을 보고 그다음에 약을 처방을 하듯이 뇌 인지 상태가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증상을 초기 치매 단계부터 잘 쓰게 되면은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중기 치매, 우리가 알고 있는 말기 치매, 휠체어에 앉아서 아무도 못 알아보고 사실 말기 치매에 다다라면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해 드릴 것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굉장히 무서운, 정말 뭐 잔인한 병이 바로 이 치매인데, 이 단계에 이르는 거를 상당한 기간을 늦춰 줍니다. 뭐 '이렇게 안 가잖아.'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알아보고 아주 옛날 일을 기억을 하고 하시는, 뭐 돌아서면 잊어먹고 하시겠지만 어 나를 보고도 누구인지 모르시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또 그리고 뭐 본인의 기억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적재적소, 그러니까 병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레켐비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에 써야지 돼요. 진행한 분들은 좀 거친 표현입니다만 계란 프라이를 달걀로 못 만드는 것처럼 이미 변성이 진행된 뇌를 제자리를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정말 경도인지 장애 때부터 병원을 다니면서 주치의와 여러 논의를 거치던 중에 '아, 질병 치료를 해 봅시다.'라는 거가 가능하죠. 아직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어 한 달에 두 번은 병원에 가서 30분 정도 되는 정맥 주사를 맞고, 아직은 부작용도 꽤 되고요. 제일 큰 문제는 비용이죠. 3천에 3,5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또 언제까지, 이야기 나온 지가 허가 일자가 23 년에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우리나라에 작년부터 아직은 급여에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5년 10년 장기 자료가 없어요. 언제까지 맞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자, 지금 초기 치매 잘 조절이 돼서 그다음에 약제를 마치 당뇨, 위고비처럼 줄여간다 치더라도 어 꽤 많은 비용이 아마 써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리고 자꾸 우리 치매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요. 요즘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바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중증도 말기 치매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때는 이때예요. 가벼운 인지 변화, 건망증 2 단계에서 치료가 되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치매 치료제, 치매 증상에 대한 약들을 의료보험으로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저용량부터 경험이 많은 신경과 의사, 정신과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은 어렵지 않게 치료 과정을 잘 밟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때 이제 치매 치료를 하겠다고 오시고, 이때는 그냥 고집스럽게 "뇌 영양제를 내가 먹지. 내가 무슨 치매 환자야."라고 하면서 이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 정상적이고 건망증 단계에서 뭘 하느냐. 여러분들 어떤 행동들이 치매 위험 요인을 35% 정도 조절한다면은 어떠시겠어요? 어떤 약이 치매 요인을 35% 줄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좋은 연구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놔두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 수준, 뭐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다 모든 초등 기초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청력 손상, 그리고 고혈압, 비만, 뭐 흡연, 뭐 신체 활동 부족, 사회적 고립, 당뇨,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치매 위험 요인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알려줬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 보고서에는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중년기에 나쁜 콜레스테롤 조절, 나 콜레스테롤 약 안 먹고 이길래 뭐 이 정도인데 약을 먹어요. 그렇지만 이때부터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잘 조절하면 치매 예방 효과가 굉장히 커요. 또 노년기 때 시력, 백내장, 녹내장 관리를 잘해서 시력 저하를 잘 막는다면 이 또한 전체적으로 치매 발병을 45%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가 명확한 것들, 예를 들어서 대상포진 백신을 주기적으로 잘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감염 관리를 잘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충실해도 글쎄요, 근거가 조금은 작은 뇌 영양제가 가져오는 것들은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생활 습관, 그다음에 또는 치매 단계라면 치매에 대한 표준적인 치료를 하면서 그리고 좀 더 빈 구석, 좀 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구석들을 도와주기 위한 뇌 기능 개선제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치료할 것인가, 예방할 것인가, 증상 완화를 볼 것인가는 결국은 적재적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셨으면 바랍니다. 그러니까 뇌영양제가 모두 꽤나 실망스러운 오늘 이야기입니다만 뇌영양제가 없으면 그러면 기억력은 무조건 망가지느냐? 치매를 못 막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뇌영양제에 의존을 해서 우리가 치매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 진료 현장에 있는 뇌 전문가로서 오히려 부족하고 아쉽고 반성하는 바입니다. 이번 달이 세계 알츠하이머 달입니다. 9월이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과 비욘드에서 치매에 대한 또 뇌영양제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정리를 하고요. 몇 가지 질문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엔젤님의 이야기네요. 치매 진단은 아닌데 본인이 기억력 문제가 호소하는 85세 여성인데 뇌영양제 50대에도 복용해도 되나요? 일반약, 처방약 다 같나요? 영양제 복용해도 안 되는 분도 있나요? 오늘 강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5세시라면 먼저 치매안심센터라도 들리셔서 내가 치매가 있는지를 먼저 경도 치매, 그러니까 또는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지를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금 뇌영양제, 우리나라에서 대명사처럼 쓰는 뇌영양제는 콜린 알프셀레이트라는 처방약입니다. 그리고 효과는 아쉽지만 치매 환자에서 병합요법으로 썼을 때는 인지기능 개선 효과, 그러니까 저하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지만은 그 단독으로는 연구 결과들이 어떤 연구는 조금 효과가 있어요. 어떤 거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야기를 드리지는 않는 겁니다. 자, 50대에 복약하시면 언제까지 드실 건가요?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콜린 알프셀레이트는 처방약제입니다. 그리고 뇌영양제 중에 그러니까 일반 건강기능식품인 아까 말씀드린 또 한 가지 몇 가지 건강기능식품들이 있지만 일반 약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영양제지만 복용하면 안 되는 분들은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게 항혈수판 제제 같은 거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는 해야겠지만 그때 담당 주치의하고 의논하시면 충분히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권승준 님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몇 살부터 치매 관련해서 학습이라든지 예방책 같은 걸 활용하면 좋나요? 라고 주셨고, 어머니가 80대이신데 치매 증상은 없지만 갑자기 성격이 변할 때마다 철렁합니다. 라고 하셨죠.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인지를 기억력으로만 보시지만 사실은 성격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초기 치매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어머니는 저래, 뭐 우리 아버지는 저래라고 보고 노인의 완고함으로 보지만 우리 전두엽, 특히 전전두엽에서는 그런 이제 화남의 억제라든지 적절한 이런 성격을 관리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곳이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우리나라에서 치매를 가장 빨리 진단할 수 있는 가족은 며느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변하실 때마다라는 것을 그냥 어머님의 고유 성격으로 물론 보겠지만 우리나라는 접근이 굉장히 쉽잖아요. 가까운 곳에 뭐 신경과의원도 많고 또 치매안심센터에서 아주 쉽게 걸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려보시는 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 학습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50대는 조금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어떤 거든 그러니까 아까 치매 완전 정복 같은 것들이 다 그런 뭐 속담말하고 뭐 이런 내용들 또 색칠 공부하고 이런 모든 우리가 저희 강의를 같이 하셨던 분이라면 첫 번째 제가 이번 강의 묶음을 시작할 때 이야기한 인지예비능 베네딕트 수녀님을 이야기했을 때 인지예비능을 길러주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아하시는 뭐 그림을 그리신다든지 하시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 환자분 중에 아흔이신데 곱게 지금도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본인이 그리신 그림을 도자기에 잘 구워서 선물해 주셔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건 미술이건 성경책이건 어떤 거든 간에 우리가 인지 기능을 쓸 수 있는 인지는 시각, 청각을 포함한 모든 오감을 활용하는 이런 인지 것들을 도와드립니다. 네. 다음 한 가지 정도만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려운 질문 주셨네요. 우울증, 공황증 약, ADHD 약을 오래 복용하면 치매에 걸리나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약제보다는 모든 약제는 오래 쓰다 보면 안정성 점검이라는 걸 하거든요. 시판후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나를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수면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면 치매에 걸리나요? 어떤 연구들은 그렇다고 나오고요. 또 잠 못 자면 치매에 걸리나요? 그렇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수면제를 써서 잠을 잘 자는 것이 치매에 걸리나요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재적소, 그러니까 뇌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가는가라는 거를 이야기 드리는 거고 특히 우울증은 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사 의욕이 떨어지다 보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왜냐하면 우리 인지에 중요한 거가 집중력, 실행력, 판단력 같은 것들이 우울증이 있으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울증이라는 것이 치매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되지만 이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보다 우울증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만 문제는 아마 저보다는 다른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답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마무리를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별급여라는 거는 이미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에겐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대로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경도인지 장애나 그냥 내가 치매 예방약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는 아마 올 가을 겨울부터는 병원에서 처방약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는 병을 내가 치매가 아닌데 치매라고 병을 만들어서 진단을 받을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재적소라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좋은 치료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어서 문제지 초기 치매 단계부터 좋은 약들 또 그전에 생활습관 개선, 인지 예비능 개선을 위한 노력 여러 가지를 한다면 마치 우리가 치매라는 공포, 말기 치매로 너무나 강조되는 이 치매에서 어느 정도는 어 그래도 늦출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피할 수 없죠. 나이를 드는 거. 그리고 인지 저하를 피할 수는 없지만 어 치매 예방도 가능하고 증상의 조절도 가능하고 합니다. 다만 적절한 때 치료를 시작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